바른마음 정치학교,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오늘은 3강, 독립정신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1강 대한민국은 없다에서는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근대와 대한민국을 고찰하면서 대한민국의 근대의 구조가 전근대성과 근대성의 이종 모순 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정치 경제적 근대성과 사회 문화적 전근대성을 살펴보면서 근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근대적 인간 개인의 부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근대화의 반응으로 진보와 보수를 우파 안에서 진보 우파와 보수 우파로 나누고 특히 진보 우파를 사회 문화적 근대성을 갖춘 세력으로 미래 대한민국을 전면 근대화로 이끌어가는 세력으로 최범은 지목하였다고 이야기했고요. 2강 보이지 않는 공화국에서는 태극기, 화폐, 광화문 광장을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실제와 존재는 공화국이며 근대 국가이지만 그 의식은 왕국, 표상은 중세 국가, 곧 조선임을 최범은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3강 독립정신에서는 지난 1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의 근대화 경로가 외부로부터의 근대화였고 또 외래 문명을 먼저 접한 소수 엘리트들에 의한 근대화가 추진되는 그런 위로부터의 근대화였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또 초대 대통령이었던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작성하였던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아래로부터의 그 사회 문화적 혁명을 위하여 각성한 우리가 먼저 집단에서 독립하여 개인으로서 그 최범의 텍스트대로라면 진보 우파로서 미래 대한민국의 전면 근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강 독립정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범은요, 근대적 인간, 개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개인이 외적 권위에 의존하지 않은 채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근대적 인간이고 개인이라고 최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은요, 최범이 말한 이 근대적 인간은 자유주의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지만 어딜 가나 사슬에 묶여 있다. 예, 이 말은 바로 장자크 루소가 한 말인데요. 자유란 묶인 사슬을 풀어버리고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자유와 해방은 뜻이 같다. 루소의 명제에 따라서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으려고 몸부림친 것이 프랑스 대혁명이었다.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이고 자유주의의 철학적 핵심은 바로 개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물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개인주의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노명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역사 교수님인데요. 자유주의의 역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야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 자유주의의 철학적 핵심인 개인이 또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니까 이번에는 개인주의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개인성을 존중하는 만큼 타인의 개인성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이기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배민이라는 분이 설명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는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성현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런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 앞세우고 공동체 차원의 질서, 규율, 이익을 무시하는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자유주의에서 필요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개인주의,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이런 개인주의는 공동체 차원에 있어서는 어, 좀 위험한 그러한 어, 그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박성현이라고 하는 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제가 이 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개인과 자유를, 자유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은 보수주의로서의 개인을 저희는 이 독립정신을 읽어갈 때에 이 보수주의로서의 개인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개념이 좀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잠시 이 로저 스크루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저 스크루터는 보수주의자고요. 보수주의는 계몽운동의 시기에 지나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견제할 필요성 때문에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 제가 잠시 설명했던 것처럼 지나친 이런 개인주의는 공동체 안에서 위험한 그러한 그 이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서면서 이제 보수주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맞서 보수주의자들은 계몽운동 시기에 등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계몽운동 시기가 프랑스 혁명을 이야기하고요. 프랑스 혁명 성찰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 에드먼드 버크는 바로 이러한 로저 스크루턴의 생각을 그 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의 아버지가 바로 에드먼드 버크고요. 보수주의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또 인물의 그 이름에 대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맞서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왜냐하면 자유경제와 자유무역이라는 신념은 이런 지역적 애착이나 공동체의 보호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민주 정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정치 공동체는 정치보다 더 강한 무엇으로 묶여 있다. 정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어떤 대상의 충정이 1인칭 복수인 우리를 묶는다. 나, 너. 그래서 나의 정부, 너의 정부가 아니라 우리의 정부다라고 로저 스크루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저 스크루턴이 말하고 있는 개인이 바로 이런 박성현이 말하는 개인과 좀 어, 결을 같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인이라 불리는 기적이라고 나오는 거기서 소개한 개인을 여기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아까 자유주의에서 나왔던 개인, 그리고 그러한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 여겼던 이런 개인들의 그런 개인주의가 어, 그런 자율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으로 자유주의가 개인을 설정하게 된다면 보수주의자들은 선택과 행동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이런 책임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박성현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을 당당하게 주장하게 된 것은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명예혁명, 미국을 기준으로 하면 독립선언의 선언 이후의 일이다. 예, 프랑스 혁명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때로 살아왔던 영장류 일족이 이 무렵부터 개인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유럽에서 개인에 대한 관념을 궤도에 올려놓은 장본인은 16세기 초에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었던 루터였다. 예, 마틴 루터였죠. 그는 기독교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개인주의를 로마 카톨릭 교회 체제의 그늘 밖으로 끄집어내어 개인의 종교를 주장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써 있습니다.
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예, 그래서 신 앞에 홀로 선 개인이라는 내용이 이제 그때 당시에 유행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개인이 아니라 선택과 행동의 그 결과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주체로서의 개인을 보수주의자들은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같이 독립정신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청년 이승만 역시 이러한 개인을 독립정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로저 스크로터는 이렇게 보수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수주의자와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수주의자들은 자유를 값어치 있게 여기고 모든 개인에게 그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예, 이 부분은 우리 자유주의자들과 동일하게 우리 보수주의자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우리 보수주의자들은요, 또한 모든 개인이 사회의 관습과 제도로 존재하게 된 인공적 산물이라는 사실도 믿는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굉장히 존중하는 반면에 자유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에 기반한 이런 자율적 주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좀 우습게 여긴다고 해야 될까요? 예,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그러니까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범도 근대적 인간을 설명할 때 외부로부터 온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표현을 썼던 거고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법과 공동체야말로 공동선을, 그러니까 공공선을 유지해주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곳에서 그런 복종적인 문화가 자리 잡은 곳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발생한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독립정신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공화국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페이지 119페이지,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동서문화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119페이지를 펴보시고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행사하는 것이 마땅할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사람은 만물 중에 지능이 가장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또한 가장 무겁다. 모든 사람은 책임에 따라 권리가 있고 또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책임이 따른다. 먼 옛날 야만 시대에는 힘이 강한 자가 마음대로 하였으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 시대 때는 힘이 곧 권력이 되던 현상이 사라지고 법률을 만들어 권력을 제한하였다. 그러므로 법률을 제정할 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법률의 한계를 설정하였고 그들이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 아무도 그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스스로 다스려 남의 지배를 받지 않듯이 나라 또한 자기 나라의 권리를 보호하고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청년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 페이지로 가셔서요, 국민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나라의 위급한 형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모두가 이를 각성하여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예, 그래서 각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이승만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게 된다. 예, 2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지금은 개명된 시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강하고 문명한 환경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들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빼앗아 가는 사람이 없다.
그들의 자유와 권리는 보호되며 아무도 그것을 침해할 수 없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행복해지고 서로 돕고 위로하는 가운데 인정과 우애가 커진다. 예, 이러한 좋은 제도를 가진 제도가 바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9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주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페이지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자면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한다. 개명한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다. 어린아이까지도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가르쳐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어떤 직업이든지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일하지 않고 편히 지내는 사람은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사람 또는 인간 쓰레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무리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도 놀고 먹지는 않는다.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니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며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각자에게 달렸다고 믿는다.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나요?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마르크스적인 생각을 많이 하죠. 조직이 잘못되었고 또 시스템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개인들이 잘 살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른 시간에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승만은 자주와 독립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잘 살게 된 것은 모두가 자주권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니 자주권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수립하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법을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공평하게 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속한 권리를 빼앗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국가를 설립한 근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치가 법치의 지배, 공화주의에서 배웠죠. 법이 왕도 다스리고 백성도 다스리는 입헌군주제. 예. 나중에 독립정신에서 이제 영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화주의를 통하여서 이런 민주공화국,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러한 그 국가 설립을 근본 목적으로 하여서 대한민국도 설립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포들이여, 잠도 깨고 꿈도 깨어 계명하여 어서 빨리 우리들의 권리를 되찾아 외국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모를 막아보세. 보세 하여 보세. 함께 일들 하여 보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아직도 조선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조선 백성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로 우리들이 설득해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승만은 또 이렇게 페이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권리가 있듯이 모든 나라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는 나라는 이름만은 독립국일지 모르나 사실은 독립을 잃은 것이다. 슬프다.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보호할 책임을 함께 진 형제들아, 정신 차려 들어보라. 외국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성을 연구하고 하는 말이 이 나라는 독립심이 없다고 하니, 예, 지금도 저희들이 독립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뼈가 없는데 핏줄이 어떻게 생기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압제에 눌려 살다 보니, 예,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국채가, 정체가, 왕정이었죠. 이렇게 오랫동안 압제에 눌려 살다 보니. 그리고 또 이제 이때 당시에는 그 일본이라고 하는, 또 청이라고 하는, 또 러시아라고 하는 이런 외세의 그런 또 압제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사정이다 보니 이러한 청년 이승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랫동안 압제에 눌려 살다 보니 버릇이 돼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자주적인 그러한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이유를 이승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압제에 눌려 살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제대로 교육받고 자주의 중요성을 깨달으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성하여 깨어나고 그럼으로써 이런 자주가 무엇인지 독립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 청년 이승만이 말하는 이 자주와 독립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 67페이지에서는요, 새로운 것과 전통의 구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화되지 못한 세상에서 어둡게 사는 것을 편하게 여기다가 마침내 멸망을 초래할 것이다. 예, 저는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따뜻한 물에 개구리를 넣고 데우면 예, 그렇게 뜨끈한 물에 있다가 예, 결국은 삶아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개구리가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개화되지 못한 세상에서 어둡게 사는 것을 편하게 있다가는 모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 말이 각자 우리들에게도 울림이 되는 그런 말이기를 소망하면서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승만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정치에 대해서요. 세 가지 정치 제도의 구별을 이야기하는데요. 페이지 68페이지에서 7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나라를 설립하게 된 목적이라고 앞에서도 제가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정치 제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제 정치, 입헌군주 정치, 민주 정치. 그래서 청이나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임금이 마음대로 하는 정치가 바로 전제 정치이고요. 임금의 권력 행사에 제한을 두고 그래서 또 의회를 두어서 의회는 상원과 하원을 두고요. 또는 이 의회나 혹은 국회를 설치하여서 국민들이 투표로 그 대표를 선출하는 그러한 제도를 입헌군주 정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독일, 일본은 바로 이 입헌군주 정치고요. 영국에서는 프랑스처럼 왕의 목을 단두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그런 그 명예는 주지만 예, 이렇게 권력 행사는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명예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찰스 왕이나 또는 그 윌리엄 왕자 또 캐서린 그 세자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반하여서 프랑스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프랑스 그 혁명을 통하여서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냈기 때문에 더 이상 프랑스는 왕이 있지 않죠. 그러한 좀 차별점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이 정치 제도 구별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그리고 사회주의를 구별해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민주정치인데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죠. 나라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이고 국민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수립된 정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프랑스가 이렇게 민주정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국민들이 누리는 권리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정치 제도는 상원과 하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있는 이런 입법부, 예, 그래서 이 법 제정을 하고 있는 입법부를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있어서 법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법부가 있어서 법률을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권 분립이죠. 미국의 그 정치 제도는요. 그래서 어느 쪽도 두 가지 권리를 동시에 갖지 못하게 권리를 분산시켜 서로 견제하는.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그 미국의 국부들이 이제 뒷부분에서도 나오게 되겠지만은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서 이 권력을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게
왜냐면은 그러한 군주제를 통하여서 권력이 한 사람한테 갔을 때 그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랜 시간 느꼈었기 때문에, 이 미국 그 국부들은 이러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삼권 분립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한두 사람의 집권자가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거나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승만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지식을 넓혀야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압제를 받지 않고 나아가 약자의 권리까지 보호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약자의 권리인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같은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일반 국민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야말로 행복하고 평화롭고 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지상낙원이다라고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승만은 굉장히 이 독립정신을 통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챕터 역시 미국 독립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설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는지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양을 건너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 왜 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이제 이승만이 이야기하는데요. 영국에는 의회는 있었고 또 그 의회 안에 규칙도 있었지만 헌법이 없었으므로 전제 정치에 의해 나라를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명예혁명이 일어나는 1688년이 돼야 이 전제 정치가 없어지고 입헌군주제가 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대 전에는 이제 이 1688년 전에는 전제 정치를 하고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간 그런 그 신교의 성도들은 신천지 아메리카죠. 미국으로 건너가 힘들여 개간하면 무시무시한 악재를 벗어나 행복하게 살다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너가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을 그들의 영토로 삼고, 그전보다 더 포악하게 다루어 정착민들을 영국의 노예처럼,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들고 일어나 목숨을 걸고 영국에 대항을 하면서 전쟁이 이렇게 영국이 대항을 하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페이지 75페이지에서부터 76페이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어떻게 강대한 영국에 대항하며 싸우기를 결심했는가?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따라서 노예 대접을 달게 받는 사람은 곧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이니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 복대터전을 마련하여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직이나 월급에 눈먼 사람들이 영국의 종노릇하는 것을 충성으로 알고 우리들을 총검으로 제압하려 하니 우리들은 목숨을 바쳐 독립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이제 미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고 이제 소개하는 것입니다. 점차 그들의 투쟁,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프랑스는 군대를 보내 그들의 독립 투쟁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프랑스는 이때 당시에 아직 루이 16세가 있었기 때문에 군주정인데 이러한 미국의 독립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결국 영국은 물러가고 미국은 독립하여 영원 무궁한 자유의 기초를 세워 세계 인류 문명 국가로 발전을 했다고 이승만은 평가하고 있고요. 충성심이 넘치는 우리 동포들은 미국 독립의 역사를 배우고 깨달아야 할 것이 한없이 많다. 예, 우리는 미국 독립에서 배워야 됩니다. 미국 국민이 얻은 값진 권리는 남들이 도와주거나 아무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피와 재물을 희생하며 힘겹게 쟁취한 것이다라고 이승만은 평가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페이지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들은 권력이 몇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미국의 그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좀 깊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모든 국민이 함께 통제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만들고자 했다.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먼저 각자가 자기 문제를 잘 처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한 권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그들 스스로 이 권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여겼다고 이승만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분이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보스턴 차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그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었을 때 이 버지니아주 대표로 참석을 하여서 민병대 창설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설을 이 패트릭 헬리라고 하는 분이 하게 됩니다. 그 연설 중 한 대목이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로 이제 그 연설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연설을 듣고 이제 그 지지를 하면서 민병대를 창설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독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면은,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이 말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좀 심오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여러분들도,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요 아래에는요, 요 아래 그림은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을 예, 작성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에드먼드 버크는요, 이 자유를 상속하는 유산으로 프랑스 혁명 성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이 자유를 굉장히 소중한 보수주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잠깐 이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근데 이제 많은 논란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 이제 미국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무신론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거는 그냥,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제 논란이 이 문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독립선언문은 중요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아까 이승만이 그 의장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 읽었던 그 개회사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랫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예, 그런 어떤 정권이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면 인민은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 그런 정부나 어떠한 그 인물이 이러한 전제 정치로서 개인을 예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에는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한 것은 그들의 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 저항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그 전제 정부를 타도하는 것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개인을 예속시키지 못하고 노예로 만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인 나는 이 총을 가지고 정부에게 저항할 권리와 그리고 또 의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 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이죠. 미국의 남북 전쟁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북부지방 사람들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흑인들도 이제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같은 권리를 이 흑인 역시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예제도를 반대를 이 북부지방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면 남부지방 사람들은 자신들은 노예를 사서 부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자 양측의 대립이 전쟁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1863년 노예 해방이 선언되었고 1865년 제13차 헌법 개정안을 통해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영국은 이거보다 훨씬 빨리 이제 노예제가 폐지가 되었죠. 오늘날 종을 부리는 풍속을 폐지하지 않은 나라는 청나라와 조선인 우리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나라에서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있으며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 나라 법률에 의해 속박은 받으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박받는 자는 없다. 예, 법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나라가 어찌 강력하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쉽게 넘볼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고 평등하게 대우하는 효과는 실로 엄청나며 그 근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권리를 확실히 지킨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독립정신을 읽으면서 정말 이 이승만 대통령은 이 청년 때 이러한 생각을 정말 많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천재라는 예,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그 독립정신을 우리가 한자 한자 정확하게 인지하고 요 교육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되어서 어,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내는 그런 작업을 저희들이 계속해 나아가야 된다고 예,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합니다. 이제 프랑스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야기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쟁취한 프랑스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프랑스 지식인들은 처벌을 각오하고 미국의 새로운 정치 제도를 소개하는 글을 신문에 발표하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 독립전쟁에 군대를 파견하고,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미국에서 발생된 자유평등 사상이 프랑스에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히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황제를, 예, 루이 16세죠. 자신의 목숨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포악한 임금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고, 백성들의 원수로 이제 루이 16세를 꼽게 됩니다. 황제가 절대로 권좌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그때 당시 이제 루이 14세가 절대 왕정으로서 어, 그 내가 곧그 법이라는 예, 그런 말을 하게 되죠. 내 말이 곧 법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루이 14세가 하게 되면서 베르사유 궁도 이제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왕정은 흥청망청 이제 돈을 쓰게 되면서 그러한 돈을 이러한 평민들이 예, 세금으로 물게 되니까 당연히 분노가 쌓이게 되면서
자유와 평등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니 군중들은 이제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되면서 군중들은 왕당파와 그러니까 왕족이죠. 또 왕과 왕족, 또 귀족들을 붙잡아 모조리 죽이게 되는 단두대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루이 16세의 목을 베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읽은 사람들은 프랑스 백성들이 잔혹하다고 이제 비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프랑스 혁명 성찰을 썼던 에드먼드 버크이고요. 그 후 오랫동안 프랑스 정치는 혼란을 거듭하다가 백성들의 지식이 늘어나자 마침내 미국 제도를 본받아 민주국가가 되어 지금은 세계의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이승만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영국의 이야기를 합니다. 입헌 정치의 장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나라의 집권자들은 백성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억압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무서운 사건으로 폭발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헌법을 채택하여 헌법에 따라 다스리게 된 것인데요. 그 예로 이제 영국의 예를 듭니다. 영국은 이제 미국과는 다르게 왕이 있었던 거고, 이제 미국은 좀 더 영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착하여서 나라를 이제 세웠던 거고, 미국은. 이제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세습제로 되었던 그 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집권자들은 영국의 예를 가지고, 입헌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의 그 입헌 정치제를 이제 이승만이 소개합니다. 영국은 그런 새로운 법에 따라 의회의 양원 규모를 변경하고 백성들에게 상당한 권리를 허용하고 왕실과 귀족들이 가졌던 특권들을 폐지하여 누구나 공평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영국의 명예혁명 의 그 모습인데요. 그 존 로크의 사상을 자유주의자였죠. 존 로크가 그 사상을 많이 받아들여서 권리 장전을 이제 채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귀족들이 가졌던 이런 특권들을 폐지하고 공평한 이익을 이제 백성들에게도 나눠주는 그래서 이제 자유가 이제 평안하게 평화롭게 이제 정치적 자유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백성들로 하여금 나란 일에 참여하게 하였고 사람마다 각기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벗어나면 대신이나 장관이라도 탄핵을 받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들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대신이나 장관은 탄핵을 하거나 비판을 하지만 또 왕실은 또 존경하고 그렇게 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분상의 차이가 없이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니 집권 세력이나 백성들에게 다 같이 이로운 제도라고 입헌 정치 제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모두 헌법을 채택하였고 동양 역시 일본에서 이러한 정치를 변화시키고 서양 제도를 본받으며 날로 발전하여 오늘날 강대국들과 경쟁하는 그러한 일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일본이 이처럼 발전된 것은 입헌 정치를 받아들여 관리와 국민이 나라 일을 함께 의논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이승만이 보기에는 정치 제도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가장 작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헌법을 제정하여 공화국이 되는 등 정치를 개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식도 역시 발달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전제 정치 하에서는 나라가 점차 쇠약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제 정치 하에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었죠. 그래서 이런 세종이나 조선의 마지막은 아니고 그 조선의 고종 황제, 이렇게 전제 정치 하에 있었던 조선은 점차 쇠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입헌 정치하에서는 나라가 점차 강성하게 되었죠. 특히 전제 정치 아래에서는 백성들의 자유가 박탈을 당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나라가 스스로 패망을
패망을 오게 되었고, 둘째로는 전제 정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발달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래서 앞에서도 사람은 오랫동안 우리 조선에서 그 억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승만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똑같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저항할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저항할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전제 정치에서는 백성이 자기들은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나라를 지키려 하지 않는다. 왜냐면은 모든 책임은 왕 한 사람에게 있으니까. 예. 그 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 의식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이승만은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헌법에 따른 정치를 하는 나라들은 국민에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줄 뿐 아니라 법률로도 보호하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와 경쟁하면서 쉴 새 없이 발전하여 마침내 인류국가가 되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정치를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역시 정치를 개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지금 처지에 놓여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은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에 나오니까 좀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정치제도의 성패는 국민 수준에 달려있다라고 이승만은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나라 국민의 민도에 이제 정치제도의 성패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의식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권력자들에 의한 압제와 백성들에 의한 압제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에서도 교육과 학문의 진흥을 통해 사람들이 깨어날 때까지는 이 왕 아래에서, 이 압제된 왕 아래에서 그 전제정 아래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헌법제도를 연구하여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것이나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 프랑스처럼 왕의 목을 베어내는 이런 급진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영국과 같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또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냈던 이런 변화 역시 우리 조선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황실이나 백성 모두에게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헌법 채택을 주장함으로써 더 큰 벌을 받을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이제 100페이지에서 102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역시 지금 그 정치 제도의 성패는 국민 수준에 달려있고 국민의 의식이 높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법치의 그런 입헌 정치를 받아들이는 이런 공화정이라던가 영국과 일본과 같은 입헌 정치를 통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승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의식이 있는 민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최범이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아직도 의식은 조선에 있기 때문에 전근대적인,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성향은 이런 집단주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재인 정권에, 환호를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뭐 전체주의적인 그런 그 팬데믹의 전체주의적이었던 거, 그렇게 교회 문을 닫게 하였던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승만이 말하였던 자유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강아지를 안고 사진을 찍었던 지금 현재 대통령인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의료 개혁과 전공의들에게 한 개인의 그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휴학권을 자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 역시 억압하고 있는 이러한 독재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각성된 개인은 이게 무언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승만의 독립정신을 읽고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집단주의에 매몰되어져 있을 때, 집단주의는 개인보다 집단을 우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주의 안에서는 개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의료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개인들의 그 자유를 억압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부르시는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오히려 개인의 자유권에 초점을 맞춰서 의료 개혁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독립정신의 정신에 비추어 보면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집단주의에서 독립한 개인으로서 저희가 이러한 정치 제도를 알아볼 수 있어야만 자유민주주의가 그 이제 4강에서 앞으로 말하는 4강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루어내는 그래서 전면 근대화 1강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전면 근대화가 되지 못했죠.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근대화가 됐지만 사회,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전 근대화로서 집단주의에 매몰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 독립 정신을 잘 배우고 또 잘 읽어서 사강,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보 우파로서 최범의 텍스트대로라면 열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강 말미에서 그 근대 시민혁명 세 가지를 잠깐 언급하였던 거고요. 오늘 이제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미국의 독립혁명, 또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을 각각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 독립정신 실천 6대 강령을 이제 페이지 240에서 275페이지 되게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제 이승만이 결론을 내립니다. 6대 강령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세계에 대해 개항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외교를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로는 나라의 주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기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청년 이승만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인민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북한과 남한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도덕적 의무를 소중히 여겼던 그래서 나라의 주권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그 각 국민의 주권으로 받아들였던 이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보십시오. 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월등하고 인민민주주의는 예, 뭐 급이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예 경기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서 이승만의 이야기로 독립정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령으로 자유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페이지 271페이지에서 274페이지에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기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을 이승만은 두 분류로 나눕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노예 같은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찾기 위해 제멋대로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남의 속박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얼마 전에 그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나라고 하는 작가가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 노벨상을 받게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비판을 하였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지요. 그랬더니 시민 단체에서 김규나 작가를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지 못하는,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입을 이제 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의 자유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나의 권리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너무 탁월해요. 꼭 반드시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남의 속박을 받게 하는 것. 예, 결국 그 사람을 노예를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합니다. 개화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 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근본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도 이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예, 살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2강에서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신이라는 키워드로 이 독립정신을 읽어볼 것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승만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독립정신의 내용이 이렇게 개인과 자유 그리고 신의 이 키워드로 읽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승만의 독립정신의 그 6대 강령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문구로 오늘의 독립정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모든 일의 근원으로 삼아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 나라를 한 마음으로 받들어 우리나라를 영국과 미국처럼 동등한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 페이지 2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